안녕하세요. 신정명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종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고요. 미용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용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미용실뿐만 아니라 네일 아트라든가 그런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용실을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면 스텝이라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관리의 큰 축이 두 분이고요. 일단 스텝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노동법성으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은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제 개념이라 그래서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게 한 달에 얼마, 50만원, 60만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분들도 이제 다 근로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준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한다. 그럼 40시간 하면 그에 따른 최저임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80만원 정도 되고, 2021년 경우에는 18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급을 하겠죠. 그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더 많이 주는 거고, 적어지면 적게 되는 거고, 그래서 최저임금 준수를 하는 게 스텝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관련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 제가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반복되게 해서 나오는 얘기긴 할 텐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텝 같은 경우는 근로자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작성 시기가 중요하겠죠.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 최소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좀 참조를 하시면 그 관련된 내용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식당 노무관리 관련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근로계약서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텝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을 한다. 이제 스텝에 관련돼서 중요한 것이고,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문제도 사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미용실 관련해서 원장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에 한 90%는 헤어 디자이너의 퇴직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이 사람이랑 퇴직금 그런 거 없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한 3년 일하더니 퇴직금 달라고 한다. 내가 줘야 되느냐. 그럼 제 대답은 열에 9은 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어딨냐. 이 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것도 그것 때문에 찍는 거고요.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당사자 간에 어떻게 계약을 하셨더라도 그분들이 노동법상 근로자라고 하면 1년 이상 했다면 퇴직금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당사자끼리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좀 이따 판례도 한번 살펴볼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한테 전화 주신 대부분의 미용실은 따져보면 보통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헤어 디자이너 분들 관리하실 때는 일단 이분이 근로자인지 근로자 아닌지 서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계약서 형식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근로자라고 채용을 해서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하셨다고 하면 이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여 어떻게 준다, 이런 근로계약서 쓰시면 되는 거고, 당사자 간에 우리는 헤어 디자이너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리랜서 계약서, 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당사자끼리는 프리랜서라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써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형식에 맞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그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미용실 프리랜서 계약서라든가 헤어 디자이너 계약서라든가 이렇게 쳐보시면 기본적인 폼을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업무 위탁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미용사 계약서, 헤어 디자이너 계약서 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 스텝과 구분하는 계약서를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대부분 이제 원장님들이 알고 계세요. 계약서를 이렇게 쓰는 거는. 근데
그렇게 쓰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는 너는 근로자가 아니고 우리는 비율제고 나는 절대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계약서 내용이 명백하게 쓰여 있고 근로자들도 헤어 디자이너분도 서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원장님들 같은 경우 이러면 퇴직금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막상 근데 노동부에 가면 줘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판례를 한번 보면 이제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판례는 제가 나중에 그 동영상 설명하는 양식이라든가 뭐 댓글에다가 그 주소는 해서 원본을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을게요. 오늘은 그 요지만 좀 살펴보면 법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왜 미용사를 근로자로 헤어 디자이너를 계약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 때문에 근로자를 보느냐라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무 장소, 근무 시간, 근무 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 조건, 그 다음에 헤어 시술 외에 고객 정보 관리, 헤어 시술 결과 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 처리 방식을 지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어떻게 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소는 어디서 일을 하고 시간은 어떻게 일하고 근무할 때는 어떻게 하고 휴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원장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시를 하시면 헤어 디자이너는 그걸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 배정 순번, 그 다음에 뭐 늦게 나온다, 지각을 했다, 휴가를 뭐 맘대로 썼다, 그럼 벌금 부과를 한 식으로의 통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원장이 헤어 디자이너 상태로 하면 근로자를 본다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100% 성과급제 비율제를 하더라도 이런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근로자냐 아니냐고 따져 들어갔을 때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또 헤어 디자이너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의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그러니까 가위나 이런 거는 본인들 가위를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제품 같은 경우를 샵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상으로 쓰게 되면 물론 그거를 비율에 따라서 뭐 7대3, 6대4로 나눴던 그 돈이 들어있는 거겠죠. 그 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걸 무상으로 쓴 점. 그 다음에 헤어 디자이너가 제3자의 업무 대행이나 다른 사업자의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프리랜서면 내가 안 나오면 대체를 해서 그 수익을 보존하는 계약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손님들은 그 디자이너를 찾아서 오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손님이 안 되겠죠. 근데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한다는 거죠. 원고가 배분제 헤어 디자이너일 때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의해서 정산한 금액, 그러니까 100% 비율제라는 말이죠. 이렇게 했지만 그 성과급의 형태도 결국은 근로에 대가 임금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100% 비율제를 하더라도 업무 지시하고 뭐 벌금 매기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면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약을 그렇게 했지만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고 퇴직 1년 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퇴직금을 줘라. 당신들이 계약을 어떻게 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아주 대형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샵들을 제외하고 이제 조금 소규모, 뭐 중견 이런 데서 헤어 디자이너 몇 분이랑 뭐 스텝 몇 분이랑 이렇게 운영하시는 곳에서 퇴직금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알고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와 계약을 하실 때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의 수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7대3으로 해서 7만 원을 다 주고 3만 원은 이제 샵에서 가져가는 그런 비율제를 하시더라도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계약을 할 때
퇴직금, 그러니까 그만둘 때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걸 감안을 해서 비율을 계약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관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을, 그러니까 그게 뭐 퇴직금이든 퇴직보수든 위로금이든 어떤 형태든지 지급을 하시는 체계를 만들고 약정을 해서 나중에 그만둘 때 그와 관련된 금액을 지급을 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형태는 좀 기형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퇴직금을 지급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죠. 헤어 디자이너랑 계약을 하고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근무 장소는 어쩔 수 없고 시간, 뭐 맘대로 와서 일하세요. 뭐 스텝도 당신이 와서 고용하시고요. 제품도 당신이 우리한테 사다 쓰든지 당신이 거를 쓰세요. 우리 거 쓰지 마시고. 그리고 뭐 7대3 이렇게 비율이 아니고 우리 손님을 하고 일정 금액 뭐 마치 뭐 임대료 내는 것처럼 샵에다 제공을 하고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정말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처럼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관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는 거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난다. 퇴직금을 지급해라. 이런 결론이 난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샵이 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이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텝이 만약에 2명이고 헤어 디자이너가 3명이에요.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스텝이 2명이니까 우리는 근로자가 2명이야.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헤어 디자이너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관리했던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퇴직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헤어 디자이너 3명도 근로자시네요. 그러면 상시 근로자도 5명이 넘으시네요. 그러면 휴가도 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연차휴가 안 주셨으니까 휴가수당도 지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또 됩니다. 노동부에 퇴직금 때문에 갔는데 연차휴가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자로 관리를 할지 헤어 디자이너 관리로 할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휴가 관리까지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 가면 퇴직금 때문에 들어갔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휴가 문제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연차휴가 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5명이 넘는다. 스텝으로만 5명이 넘으면 뭐 얘기할 거 없는 거고요. 헤어 디자이너를 포함했을 때 5명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감안됐을 때는 그 휴가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도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헤어 디자이너분이 그만뒀는데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 그러면 항상 똑같은 문제가 있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하면 아니 실업급여는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뭐 개인사업자 3.3% 처리해달라고 하셨으면서 이렇게 얘기가 또 막 또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노동부에 가서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만약에 근로자였다. 그러면 왜 4대 보험 왜 안 들었어? 이렇게 또 문제가 튀어나가요. 그래서 핵심은 헤어 디자이너 분들을 근로자로 관리하지 않으실 거면 근로자가 아닌 걸로 명확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근로자로 아예 관리를 하셔서 그런 리스크를 없애 4대 보험도 들고 퇴직금도 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경업금지라는 게 있는데요. 그 미용실 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가 가끔 있어요. 그 일을 하시던 디자이너분이 그만두시고 나서 옆에다가 미용실을 차리시게 되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차리는 건 좋은데 뭐 기존의 고객을 다 빼가는 것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뭐 1년 동안 언제 뭐 이 근처 어디 뭐 1km 안에 뭐 몇 킬로 안에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약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걸 어기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사실 실무적으로 원장님들이 되게 머리 아파하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써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보호받지는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서에다가 업무 위탁이든 뭐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딱 쓰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실제로 옆에서 그걸 위반하고 차렸어요. 그러면 너 계약 위반이냐? 그래서 소송을 내면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법원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잘 인정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좀 아시고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나 무조건 보호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계약을 이렇게 했으니까 불필요하게 우리 분쟁하지 말고 상호간에 협의해서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밖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고요. 막상 소송을 하게 되면 거의 이기기가 어렵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좀 보호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약서에 명확하게 쓰시고 그거에 대해서 뭐 법률적인 공증 같은 걸 딱 받으신 다음에 그분이 1년 동안 여기서 못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하시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판례에서.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주면서 퇴직금 같은 거 외로 1,000만 원을 주면서 야, 경업금지 네가 이걸 지켜주는 대가로 내가 1,000만 원을 줄게. 근데 이걸 위반하면 몇 배를 나한테 물어. 이런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도 그런 돈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지킬 확률이 훨씬 높으시겠죠. 스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헤어 디자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상시 근로자들의 추가 부여가 발생될 수 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업금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좀 더 공부를 좀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에 있는 거를 좀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부족한 거는 뭐 다른 분들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헤어 디자이너들의 퇴직금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요거를 해결하는 게 사실 뭐 미용실이라든가 뭐 네일 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